이재명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로 가로서 남고 싶은 기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때도 그냥 노동 형제로서 네. 우리 사회의 어려운 문제를 풀 사람으로서 동지로서 이해해달라고 했었던 거를 늘상 보기만은 날 변호사가 아니에요. 여자랑 똑같은 사람인데 이러면서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죠. 네. 광주, 여주, 이천 쪽에 법률 상담소를 내시고 그리고 이제 노동자과 농민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시게 됐는데 그 비용들이나 이런 게 좀 적지 않았을 텐데요. 어떻게 비용들은 그럼 감당하셨어요? 이제 그 간사들은 네. 열정과 헌신성만 있는 분들이에요. 네. 적어도 이제 그 보증금 마련하고 네. 정기적 월세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도 월세는 뭐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노가다를 해서 네. 노동을 해서라도 우리가 뭐 하면 되지 않겠냐. 근데 보증금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근데 이제 보증금이 마련을 이제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더니 이재명 변호사가 걱정이 마십시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제 뭐 지인들이 있습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게 역시 그 변호사가 아는 친구들이 많아서 뭐 마련하는 큰 어려움이 없나 보다. 네. 역시 변호사는 대단해. 이렇게 하고 어떤 보증금 마련이 됐어요. 월세 마련이 쉽지 않은 거죠, 사실은. 간사들도 각각. 근데 오늘 첫 달에 그 100만 원이 넘는 돈을 100몇십만 원인지 예간에 이렇게 100만 원이 넘는 돈을 월세하고 활동비에 쓰십시오라고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첫 달이니까 이렇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남에 올라가서 소주 한 잔에 삼겹살을 먹고 얼큰해지면 내려올 쯤 되면 봉투에 담아서 쓰십시오라고 내려와서 보면 100만 원이 훨씬 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 달이 말지라고 했는데 그게 지속됐었죠, 사실은. 매달 그렇게 네. 100만 원 약간 넘는 돈을 네. 지원을 해줬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월세가 한 20만 원이고 네. 간사 3명 활동비하고 간사들 생활비까지도 나눴으면 큰 돈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간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됐었던 거죠. 네. 유일하게 활동비를 받고 했었던 데가 제기했었어요. 그러니까 직급으로 치게 되면 노동 그 상담소의 처우가 엄청 좋은 거였었죠. 활동을 3년 정도 하신 걸로 아는데 그죠? 3년 하셨죠? 3년 했는데 이제 그 처음에 그 임대를 한 데가 네. 한 번 이사를 딱 갔어요. 이사를 가셨어요? 네. 왜 이사를 가셨어요? 가게 됐는데 하나는 그 건물 주인이 나타나서 잠깐 보자고 하더니 네. 저녁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랬더니 심각하게 얘기하더니 자기 아들이 뭐 서울에 있는데 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내려온다고 한다. 그래서 네. 여기를 써야 되니 네. 어떻게 하겠냐. 계약 기간이 1년인데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야죠. 뭐 그래도 한 달치인가 2달치 월세를 안 받을 테니 네. 기간까지는 있으라고. 네. 월세를 안 받고 그냥 2달이나 더 있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사실은. 그래도, 참 특이한 분이구나, 이분이. 그래서 이제, 알았습니다. 이렇게 2달 채울 무렵에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잠깐 보자 그러더니, 이 얘기는 참 알 수가 없는데, 빌려주고 나서 처음에는 그분이 그때 당시 70이 넘으신 분이었는데, 60년도에 본인이 그 노조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어렵다 하더라도 뜻이 좋아서 내가 좀 버틸 때까지 버텨보려고 했는데 아침 저녁으로 찾아와서 정부 경찰과 뭐 어디서 정부 국가경찰 네네네 아침 저녁 찾아와 가지고 뭐 큰일이 나겠다는 등 뭐 이러다가 본인이 건물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될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협박하고. 네네 그래서 차마 아들 핑계는 됐는데 양심상 이 얘기를 해줘야지만 자기가 마음이 편하고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다라고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은 핑계였고 네네. 사실은 정부과 형사라든가 그런 기관에서 계속 와가지고 건물주에게 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거기 얻기 전에 4-5 군데를 갔는데 다 퇴짜를 맞았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렵게 찾았는데. 네, 그냥 1년만 있어도 너무 고마웠었던 것 때문에. 그다음에 가게 된 게 이제
이천에 분수대 로타리라고 지금도 있을 거예요. 분수대 로타리. 네네네. 이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었어요, 거기가. 네. 5층 건물인가 그랬었는데 거기에 4층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그때도 다르게 그냥 그 비슷하게 뭐 거짓말 아닌 거짓말을 시키고 계약을 했어요. 거짓말이라고 하면 네네. 뭐 노동 노동 상담소가 상담소 이런 게 아니고 네. 뭔가 좋은 일 하는 거다, 네. 봉사하려고 네. 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약 그 보증금이 이제 지하 있을 때보다 많이 올라가요. 한 뭐 1,500만 이상 더 올라가게 되는데 이재명 변호사가 또 마련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정말 지상에 지하에서 살다가 지상으로 올라가는 게 뭐 세상 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부터는 거기서 이제 많은 활동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그 후 그러고 나서 2013년도가 이제 이재명 변호사님이 시장이 돼서 재선하는 콘서트에 간 거예요. 콘서트장에 갔는데 거기서 정말 부끄러우면서도 또 이재명 변호사를 다시 한번 크게 감동받는 일이 있었어요. 북콘서트를 하고 인사 말씀을 하는데 본인이 그 사법연전을 수료하고 판사 검사를 고민하다가 변호사를 내게 됐는데 내게 된 비용 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남 13년이 지난 그렇죠. 뒤에 예. 구시청 지금 현재 거기가 무슨 태평동인가요? 거기 앞에 옛날에 성남시청이 있었어요. 네, 네. 시청 그 대로변 맞은편에 2층인가 사무실을 내셨었는데 그때 그 비용이 그때 비용 마련을 첫 번째는 2천만 원 보증금이었는데 본인의 성남에 있는 본인의 변호사 네네, 사무실 예. 계시는 돈이 거죠? 한 푼 없어가지고 네, 변호사 사무실 낼 때 1,000만 원은 조영라 변호사 가서 사정 얘기를 하니 1,000만 원을 선뜻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에 드는 게 2천만 원인데 그래서 고민에다가 찾아간 게 본인이 검정고시 출신인데 검정고시 학원 원장님한테 찾아갔대요. 학원 원장은 거의 자식만큼 많이 사랑했다고 하더라고 보니까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1,000만 원을 바로 그 자리에 주더라는 거예요. 그 돈 2천만 원을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냈다는 거예요. 다 돈을 빌려가지고. 네네. 근데 그 바로 직전에 우리 사무실에 2천만 원 보증금은 자기 돈을 갖다 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자기는 자기 있는 돈을 우리한테 노동상담소에다가 보증금을 내놓고 정작 자기는 남한테 돈 꾸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나 지금이나. 얘기하기도 어려워. 이재명 변호사의 그 체면으로 봤을 때는 남한테 10원도 꿔본 사람이 아닐 거라고 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절박한 마음으로 돈을 꿔달라고 두 사람한테 얘기한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광주, 여주, 이천의 노동과 농민을 위해서 모든 돈을 갖다가 보증금을 내놓고 정작 자기 사무실은 남한테 정말 어려운 돈을 꾸어도 이렇게 냈다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 그 얘기를 그냥 처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90년도에 그 사무실 낼 때 모르셨는데 전혀 몰랐고 13년이 지난 한 뒤에 번도 얘기를 한 적도 뒤에야 없고 그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도저히 그 얘기를 듣고 저하고 이제 그 간사 한 명 이민정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같이 옆에 활동하셨던? 있다가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받치고 미안하고. 그래서 끝날 때까지 바깥에서 기다렸어요. 바깥 기다렸는데 다 끝나고 이제 그때는 이제 이재명 시장이 된 거죠. 거기서 인사만 하고 헤어졌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도 오늘 이렇게 기회가 저한테 왔는데 그 고마운 얘기를 이재명 변호사, 이재명 시장한테 한 번도 고맙고 평생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한 번도 못했어요. 정말 큰 빚을 지고 사는 마음을 한 번도 열어놓지 못했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광주, 여주, 이천의 노동과 농민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자기가 큰 선행을 하고도 단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 것을 10수년이 지나서 알았고 또 저 또한 그거를
고맙다고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저뿐만 아니고 그 같이 했었던 또 그때 당시에 그 미랄이 지금 많이 성장을 했어요. 그분들은 크게 감사하고 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또 이런 감사와 죄송함을 오늘 또 전해드릴 말씀드리네요. 그 말씀을 2013년도에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후에 이재명 지사에게 한 번도 얘기 못 하신 거예요? 한 번도 할 기회가 없었어요. 기회가 없었구나. 너무 미안하고 고맙죠, 사실은. 이건 최근 들어서 지사님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게 가끔 보여질 때마다 이런 분이 아니신데 그 열정과 헌신과 그런 시민을 사랑하는 그 깊은 셈이 있는 분이 매도됐을 때 저는 알죠,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도 고맙고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자,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광주, 여주, 이천 지역에 있는 노동자, 농민들을 위한 법률 지원 상담소를 이제 한 3년간 운영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3년 동안 많은 이제 노동자, 농민들을 위한 활동을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활동을 주로 좀 하셨어요? 약 한 10여 개 노조에, 네. 10여 개 노조에 자주적인 노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발굴을 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시게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을 첫 번째 한 게 이제 소모임. 매주 어떤 것을 고민하고 또 뭐가 문제인지 앞으로 어떻게 바꿀 건지 노조 활동은 또 어떻게 더 활성화시킬 건지 또 부문별 활동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 논의를 하는 회의가 소모임을 첫 번째 만든 게 이제 제일 먼저 시작이었고요. 그러한 소모임들은 아주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노조가 해야 될 역할, 그 다음에 또 회사의 권익을 위한 것, 요구해야 될 것들이 정리가 되는 시점이었고요. 그래서 문화적인 활동들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뭐 그때는 뭐 저만의 분위기도 그렇지만 노동자들을 뭔가 하나로 모으는데 문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또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남의 예를 들면서 그래서 한 게 풍물패였었어요. 네. 휘몰이라고 하는 이제 풍물패가 그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활동이 처음에는 배우는 과정, 일정 정도 되던 공연까지 되게 됐는데 여기가 자기 사업장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장인 문화 행사가 있으면 의회를 찾아가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또 한편으로는 그 활동가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노래패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래하기 좋아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그 기업에서 그런 문화적인 지원이 매우 잦았을 때였었어요. 뭐 시상은 입상은 받았는데 어쨌든 뭐 그 노동자들 가요제만 그 나가서 받은 상은 처음이었었죠. 굉장히 좀 자부심과 단결력이 굉장히 좋았었던 거고요. 이런 소모임이라든가 뭐 풍물패, 노래패, 또 연극반 이런 모임들을 사업장에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하는 힘이 됐던 것들인 거죠. 이렇게 하시는 이 문화활동을 하는 이유가 민주적인 노조를 만들기 위한 작업들인 거네요. 노동자들의 그 의식을 높이고 조직화를 만들고 또 우리 사회에 그런 정의로운 활동을 하게끔 하는 게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 일을 가지고 보수 언론이나 아니면 일반 사용자 측에서는 의식화 사업한다 이렇게 이제 매도를 했었죠. 그래서 공안 경찰들이 주목할 만한 했겠네요. 어쨌든 그 상담소가 법률 상담하는 곳이니까 노동자 농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뭐 또는 서민들을 위한 그러니까는 그 돈이 없어서 법의 어떤 그 변호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을 위한 활동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노동뿐만 아니고 생활법률까지도 상담을 한다고 하니까 돈 띈 사람, 뭐 집에서 폭행, 가정폭력을 당하신 분, 옛날 조상 땅을 찾겠다 오시는 분, 이분들이 이제 나래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상담은 우리 간사가 하고 그 1차 상담은 꼭 면담이 필요한 사람은 우리가 판단해서 수요일, 토요일만 오시는 걸 하자. 네. 그래서 20명씩만 하자.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6개월을 지나서 보니까 몇 권이 되는 거예요. 네. 상담일지를 한 권당 100장씩이 되어 있는데 6개월에 그러는데 그 3권이 쌓여 있는 거예요. 300건의 상담을 하시는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 중에서 이제 더 중요하고 이제 더 깊은 상담을 받는 거는 우리 변호사님 직접 상담을 해서 많은 문제를 해결해 그럼 줬죠. 1년이면 600건 정도. 뭐 해가 1년 동안 아주 폭발적인 그런 네. 모든 뭐 시민들이 그쪽엔 변호사 사무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법원 지금은 법원이 있지만 그런 생활 상담 뭐 그런 것도 하셨지만은 주로 노조 활동하는 데 있어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것들이나 또는 법적으로 보장되어지지 됐는데도 보장되지 못하는 것들을 또 개선해 나가는 그런 활동을 좀 주로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이재명 지사는 왜 이렇게 노동자 문제에 이렇게 천착을 하셨을까요? 그때 혹시 뭐 그런 걸 말씀하시는 계기는 없었나요? 저는 이제 그거를 지금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한테도 그 대공 형사라고 그래요. 이제 정보 3개 뭐 이렇게 대공 2, 3개 이랬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원을 부르더니 거기는 이미 이제 빨갱이고 빨갱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이재명은 빨갱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나중에 그 정치하려고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깜빵이나 가지 아무 실익이 없는 사람들이요. 협박과 회유를 하는군요. 예. 협박은 이제 해야되는데 어쨌든 어느 날 갑자기 뭐 사법고시락해서 왔다고 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 그냥 무조건 그 친구 다 믿을 수는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때 말에 약간 의심스럽게. 의심을 그래서 저 젊은 거가 네, 왜 저러는 건가. 그렇죠. 나 같으면 돈도 안 내는 걸 둘째 치고 돈을 갖다 퍼붓는데 돈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네. 저렇게 바보스럽게 저렇게 하나 앉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답이 처음에 3개월인가 4개월을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노동자들 수가 늘어났어요. 같이 이제 활동하시게 또 되는. 농민들 수가 늘어나고 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재명 변호사님이 언제 같이 1박 2일을 지낼 수 있도록 한번 시간 좀 한번 봐달라. 농민이나 이제 노동자들한테 워크숍 하룻밤 자는 거래.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 변호사님도 같이 오신다는데 잘지는 몰라. 이제 이렇게 해서 모으다 보니까 20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모임을 본인이 이제 리더를 해가더라고 보니까. 그러더니 이제 소주 한 잔씩 딱 돌리고 한 몇 잔 돌리더라고 보니까요. 돌리더니 우리가 더 친해지고 믿을 수 있게 해서는 서로 그 뭔가 통하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그럼 내가 먼저 얘기를 하겠다. 이제 그때 이제 굉장히 감동을 받게 돼요, 사실은. 이재명 변호사가 자기는 학교에 문턱도 못 가봤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공장을 가서 일을 하다 보니 중학교 나온 형은 시급을 10원인가 20원을 더 주더라. 그래서 10원, 20원을 더 받으려고 자기는 검정고시 학원을 등록을 하게 됐다. 또 중학교 졸업을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나온 형은 또 몇십 원을 더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 고등학교 하고 그 이제 공장에서 매맞던 얘기, 등등 얘기하면서 이제 벌써 그때는 소주가 몇 잔 들어갔을 때였어요. 나머지는 제가 노래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기하다가 자기 노래는 무슨 생뚱맞게 노래 잘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러더니 이제 숙연하게 자기 일어나더니 이제 개괄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잘린 손가락이라고 하는 노래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단을 못 오이는데 한두 소절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사실은. 잘린 손가락 바라보면서 소주 한 잔 마시던 날 덜컥덜컥 기계 소리 귓가에 맴돌 때 흘리는 거예요, 이건. 그러면 이제 저는 공장에서 이미 이렇게 됐습니다. 손등은 미싱이 반복해서 찍는데도 모르고 그다음 프레스 눌려가 여기는 바보가 됐어요. 근데 언론에는 미싱에 찍혀서 여기에 몇 분간 찍혀가지고 구멍이 뻥 났다는 거는 얘기를 한 번도 하는 건 못 봤어요.
그때 얘기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흔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 맡겨졌을 것 같아. 이게 여기는 이제 영원히 이제 다친 것만 네네 이것만 프레스에 네. 들어가지고 울음 바다가 된 거예요. 이재명 기사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네, 모든 자기 그러면서 다친 얘기를 하니까 네. 모든 팔을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노동자들이 사연 없는 어디 있어요. 어머니가 세 번째 내 빼고 아버지가 패고 공장 초등학교 나와서 나오지도 못하고 아픈 얘기를 얘기하는 것은 다 금기로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부끄러운 거로 돼 있었고 그렇게 얘기하면 무시당한다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랬을 때 가슴을 열어놓고 진심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밤을 샌 거예요. 네. 밤을 샌 거예요. 아침에 밤을 샜는데 눈이 퉁퉁 보여. 이야기하느라고. 퉁퉁 붓고 자기 가슴 속에 이 얘기를 어디 가서 해본 적이 없는데 이재명 지사라고 하는 사람이 뭐 의식화 시켜가지고 뭐가 크게 잘못하는 사람 만들 줄 알았는데 자기의 이런 뜨거운 눈물과 가슴을 보이면서 자기들도 그렇게 살아온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큰 공감대가 어느새 다 형제가 된 거예요. 형제 동지가 된 거예요. 그분들이 초기에 왔던 분들이 마지막까지도 대다수가 다 나왔어요. 네. 근데 그 후를 뭐 저 또한 그런 걸 겪어보지 못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본인이 먼저 열어주면서 믿음을 줬었던 그게 단순히 형식적인 게 아니고 진심이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도 아는 분들은 다 알아요, 사실은. 전 지금도 그 마음은 곳곳에서 다 드러나요. 장난기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쌈딱까지 보이기도 하지만 노동자, 농민, 우리 서민을 사랑하고 가슴으로 느끼는 사람이 과연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이제 워크숍이 그래서 밤을 새고 끝나게 돼요. 이제 아침에 한 20리길 떨어진 데서 나와야 되는 장소였어요. 근데 밤을 새서 샜으니 버스는 시내버스를 타는 거였었거든요. 근데 저 또한 자리에 앉자마자 바로 잠이 드는 거예요. 예. 뭐 밤새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눈이 떨어져가지고 볼 수 없는데 예. 버스를 타고 어떤 할머니가 한번 아주머니가 따고 오니까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예. 나는 뒤에 서 있었는데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마음은 있지만. 네. 깜짝 놀랐죠, 사실은. 그 가운데서 자리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은 거. 저 처음 봤어요, 사실은. 그러고 나서 본인은 이 매달려 있는 손잡이 있어요. 네. 그거를 자꾸 오는 내내 잠이 들어요. 그래서 인간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깊은 어르신을 공경하고 어머니 생각을 해서 지금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과연 그게 가능하겠냐. 그때 당시에 그 1박 2일 밤을 새고 술과 몸이 다 지친 상태에서 내주는 게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보면 난 진심의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네. 그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 워크숍에서 이제 이재명 지사의 어떤 진심이라든가 그리고 참석하신 노동자들이 같이 그 의기투합을 하시고 한 것들이 그럼 굉장히 중요한 계기점이 됐겠네요. 이후에 광주, 여주, 이천 지역의 노동운동이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서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그것이 지금 10여 개의 사업장들의 주요 활동가들이 그쪽에 다 해서 더 활동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신념화되어 있는 때가 오고 다수의 노조들이 위원장이 바뀌고 본인들이 위원장이 되고 주요 핵심 역할들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말 그대로 이천 여주의 노조가 87년, 88년 대투쟁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여기는 뒤늦게 폭발을 하는 이런 시점입니다. 자, 그 30년 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광주, 여주, 이천에 그렇게 중요한 노동운동의 한 획을 그었던 그 상담소의 이야기가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왜 이 상담소 이야기가 잘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저도 그 후에 이런 얘기를 오늘 처음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때는 하나는 그때는 다 그렇게 사는지 알았어요.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고 또
그게 자랑일 수 없었어요, 사실은. 과거에 운동했는데 가지고 논란되는 일도 많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또 그거는 그냥 가슴 속에 그냥 좋은 동지로 남아야 될 문제지 이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수재명 지사한테 누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일체 입을 다물고 살았는데 얘기하게 된 게 최근에 보니까 지사님이 그러한 청춘부터 한평생을 열정과 헌신과 그런 시민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진심을 가지고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곡해하고 왜곡하고 이런 일부 언론과 일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하지 않지만 적어도 한평생을 때에 따라서는 같이 한 심장 속에 사는 사람이고 또 한편으로는 떨어져도 지켜봤던 사람으로서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진심의 마음을 비춰줌으로 인해서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바로 잡거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랜 지난 얘기지만 하게 됐어요. 사실은. 잘린 손가락 바라보면서 소주 한 잔 마시던 날 덜컥덜컥 기계 소리 귓가에 남아 하늘 바라보았네. 잘린 손가락 묻고 오는 밤 시린 눈물 흘리던 밤 피 묻은 작업복에 지나간 내 청춘 이리 더 서럽구나. 하루하루 지쳐진 내 몸 쓴 소주에 달래며 고향 두고 떠나오던 날 어머님 생각하며 술에 취해 터벅 손 묻은 산을 헤매어 다녔다. 터벅터벅 산소리에 취해 헤매어 다녔다.